고모, 왜 저를 두고 가셨어요? 차가운 목소리가 내 이름을 찌르듯 겨누고 있었다. 25년 전 기차역 대합실에 남겨둔 5살 아이. 그 아이가 지금 눈앞에 서 있었다. 나는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그의 첫마디가 모든 걸 무너뜨렸다. 다 잊으신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날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내 삶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동네 전체를 뒤흔드는 재개발, 사라지는 가게들, 무너지는 가족의 살.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 아이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복수를 말하지 않았다. 그저 고모도 한번 느껴보라고 했다. 5살짜리였던 자신이 겪었던 그 감정을. 대체 그는 어떤 길을 걸어 여기까지 온 걸까? 그리고 왜 지금 나타난 걸까?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에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시간이 약이라고, 세월이 지나면 다 잊혀진다고. 하지만 전 압니다. 어떤 기억은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는 걸. 25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 기차역 대합실에 앉아있던 5살 민준이의 뒷모습이 제 눈에 선합니다. 고모, 배고파요. 그 작은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저는 그때 40살이었습니다.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딱 6개월이 지났을 때였죠. 보험금이라고는 한 푼도 없었고 남편이 남긴 건 빚더미뿐이었어요. 12살 딸 미영이와 10살 아들 준호. 그 두 아이를 먹여 살리기도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 친언니, 민준이 엄마였죠. 암이었답니다.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장례식장에 갔을 때 민준이가 관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겨우 5살이었는데 눈물도 없이 그저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죠. 이모부는 어디 계세요? 제가 물었을 때 장례식장 직원이 작게 말했습니다. 1년 전에 집을 나가셨대요. 부인이 아프다는 소리 듣고는 연락이 끊겼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내 아이 둘도 제대로 못 먹이는데 조카까지 어떻게 키우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결국 민준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민준이는 말이 없고 얌전한 아이였으니까요. 밥을 줘도 조용히 먹고 자라고 하면 구석에서 조용히 잤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속에 있던 여유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민준이는 계속 우리 집에 있어요? 딸 미영이가 물었을 때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아들 준호는 더 직설적이었죠. 엄마, 근데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민준이까지 먹이면 어떡해요? 10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때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정말로 우리는 먹을 게 없었거든요. 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온갖 일을 다 했지만 월급은 쥐꼬리만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민준이를 보는 제 눈빛이 달라졌어요. 미안함보다는 원망이 먼저 올라왔죠. 왜 언니는 이 아이를 남기고 갔을까? 왜 이모부는 도망을 갔을까? 왜 내가 이 짐을 떠안아야 하나?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번 돈을 들고 집에 왔는데 돈이 없어진 거예요. 급여 봉투째로 사라졌죠. 집안을 뒤지다가 제 아들 준호 방에서
그 돈을 찾았을 때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도 친구들처럼 새 운동화 갖고 싶었어요. 친구들이 자꾸 내 운동화 보고 놀려요. 10살짜리 아들이 울면서 한 말이었어요. 저는 그날 아들을 때릴 수도 없고 안아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서 울기만 했죠. 그 며칠 뒤였어요.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박 씨, 이번 달 월세는 언제 주실 거예요? 벌써 2달째 밀렸잖아요. 다음 달까지 안 주시면 나가셔야 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계산을 해봤죠. 지금 가진 돈으로는 밀린 월세를 내면 한 달 생활비가 없어요. 생활비를 쓰면 월세를 못 내고요. 어떻게 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민준이만 없으면, 입 하나만 덜 먹이면.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제 스스로가 너무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일 밤마다 저를 괴롭혔죠. 민준이를 볼 때마다 죄책감과 동시에 부담감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제가 결심한 날이요. 민준아, 고모랑 기차 타러 가자. 재밌는데 데려다 줄게. 민준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죠. 우리는 기차역에 갔습니다. 주말이라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합실은 사람들로 붐볐고 아이들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죠. 민준아, 고모가 화장실 좀 다녀올게. 여기 앉아서 기다려. 절대 움직이면 안 돼. 알았지? 네, 고모.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민준이 옆에 가방을 하나 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빵 몇 개와 우유, 그리고 얇은 옷까지 몇 벌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쪽지를 하나 넣었죠. 이 아이는 부모가 없습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쓰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민준이를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린 채 걸었어요.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뒤를 돌아봤죠. 민준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몸으로 가방을 꼭 안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저를 찾고 있었어요. 고모, 작게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다시 돌아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기차역을 나왔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을 보면서 눈물만 흘렸죠. 집에 도착했을 때 딸 미영이가 물었어요. 엄마, 민준이는요? 친척 집에 보냈어.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민준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집에서 금기가 됐어요. 25년이 지났습니다. 딸 미영이는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고 평범하게 살고 있고, 아들 준호는 사업에 실패해서 지금 제 가게 일을 도우며 지내고 있어요. 저는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가끔, 정말 가끔씩 민준이 생각이 나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혹시 얼어 죽진 않았을까? 굶어 죽진 않았을까? 나쁜 사람들 손에 넘어가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스스로를 합리화하곤 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살아야 했으니까. 내 자식들도 지켜야 했으니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죄책감을 억누르고 후회를 묻어두고 그저 오늘을 살아내는 것에만 집중하면서요. 그런데 오늘 제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 한 명이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잘생긴 얼굴에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 뒤로 비서로 보이는 여자 한 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제가 습관적으로 인사를 했을 때 그 남자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왠지 모르게 나직었습니다. 박순자 씨 맞으신가요? 남자가 차갑게 물었을 때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25년 전에 기차역 대합실에 5살짜리 조카를 두고 오신 분 맞으신가요? 그 순간 제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가게 계산대를 붙잡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저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죠. 그 남자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기억 안 나시나요? 저예요. 민준이요. 고모가 기차역 대합실에 빵 몇 개 놓고 버리고 간 그 조카 민준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눈앞에 이 남자가, 이 잘 차려입고 당당한 모습의 이 사람이 그 작고 연약했던 민준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민준이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전혀 반가워하는 기색이 없었죠. 울지 마세요. 지금 우는 건 고모 자신을 위한 눈물일 뿐이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제가 흘리는 눈물이 민준이를 위한 건지 아니면 들킨 제 자신을 위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었으니까요. 민준아, 고모가 정말 미안해. 그때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너까지 키울 형편이 안 됐단다. 고모도 살아야 했고 미영이랑 준호도 형편이 안 됐다고요? 민준이가 제 말을 끊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떡하라고요? 5살짜리 아이를 기차역에 버리고 그게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정당화되는 겁니까?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고모, 아시나요? 그날 밤 얼마나 추웠는지. 저는 고모가 화장실 갔다고 했으니까 정말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밤이 되고 사람들이 다 사라져도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민준이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영무원 아저씨가 와서 물었어요. 부모님이 어디 계시냐고. 저는 고모가 화장실 갔다고 했죠. 그랬더니 아저씨가 웃으면서 화장실이 저기 있는데 왜 거기를 안 가고 여기 앉아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민준이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고모가 절 버리고 간 거라는 걸. 5살짜리 애가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민준아, 경찰 아저씨들이 와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부모님 이름이 뭐냐? 집이 어디냐? 저는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했죠. 아빠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고모가 저를 데려갔는데 여기에 두고 갔다고요. 민준이가 깊게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계속 말했습니다. 고아원에 갔어요. 다음 날 바로요. 거기서 저는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아, 나는 이제 아무도 없는 아이구나.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고모도 날 버렸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고 무의미한지 저도 알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민준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냥 궁금했어요. 25년 동안 고모는 어떻게 살았을까? 혹시 저를 찾으려고 노력이라도 했을까? 아니면
그냥 잊고 편하게 살았을까?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정말로 저는 민준이를 찾지 않았거든요. 아니,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잊으려고만 했죠. 그게 편했으니까요. 답은 알았네요. 고모 얼굴을 보니까 민준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이 사장님이 좋은 분이셔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왜냐고요? 성공해야 혼자 살 수 있으니까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민준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동정은 필요 없어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전 장학금 받아서 서울대 들어갔어요. 컴퓨터공학 전공했고, 대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이랑 앱 개발 회사 창업했죠. 운도 좋았어요. 만든 앱이 대박 났거든요. 투자자들이 몰려왔고, 회사는 계속 커졌습니다. 민준이가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놓았어요. 김민준, 테크비전 대표이사. 제가 그 명함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테크비전, TV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성장한 IT 기업이라고. 시가총액이 몇 천억이 넘는다고. 민준아, 내가 그 회사 사장이란 말이니? 네, 제가 버려진 그 조카예요. 고모가 쓸모없다고 버린 그 아이가 이렇게 됐어요. 그 말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렸어요. 제 아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매출이 어때? 누구세요? 준호가 민준이를 보며 물었어요. 민준이는 천천히 준호를 돌아봤습니다. 준호 형이시죠? 기억 안 나세요? 저 민준이에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민준이. 그 민준이? 네. 고모가 기차역에 버린 그 민준이요. 준호는 당황한 듯 저를 봤어요. 그리고 다시 민준이를 봤습니다. 어떻게? 너 그동안 어떻게 산 거야?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세요? 형은 그동안 잘 사셨나요? 민준이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냥 엄마가 너를 친척 집에 보냈다고 해서 거짓말이었어요. 고모는 저를 기차역에 버렸어요. 그리고 형네 가족은 25년 동안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죠. 준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민준이는 다시 저를 봤습니다. 고모, 궁금한 게 있어요. 그날 저를 버리고 집에 돌아갔을 때 마음이 편하셨나요? 아니면 괴로우셨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처음엔 괴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어갔고 나중에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됐거든요. 그게 더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표정으로 다 알 수 있으니까요. 민준이가 돌아서려는 순간 저는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민준아, 고모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없는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한마디만 하게 해줘. 고모는 매일 널 생각했어.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잘 먹고 있는지, 추운 데서 떨고 있진 않은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민준이가 제 손을 뿌리쳤어요. 정말로 저를 생각했다면 찾으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경찰에 신고라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고모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잊으려고만 했죠. 왜냐고요? 그게 편했으니까요. 민준아, 오늘 온 이유는 간단해요. 인사하러 왔어요. 이제 제가 성공했으니까 한 번쯤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고모가 버린 그 쓸모없는 조카가 어떻게 됐는지 민준이는 냉소를 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으로 제가 이 동네에 투자를 좀 할 생각이에요. 재개발 사업도 진행하고요. 그러다 보면 또 볼 일이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야? 너 지금 준호가 끼어들려고 했지만 민준이는 그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형한테는 할 말이 없어요. 형도 저를 버리는데 찬성했으니까요. 나는 그때 겨우 10살이었어. 저는 5살이었어요. 그 한마디에 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준이는 마지막으로 저를 봤어요. 고모, 이제 편히 사세요. 다신 찾아오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그는 가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따라가던 비서도 함께 나가면서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25년 동안 숨겨왔던, 묻어뒀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준호가 제 어깨를 붙잡았지만 저는 그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민준이가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준호야. 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모가 나쁜 사람이구나. 정말 나쁜 사람이야.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하지만 그 안에서 저는 봤습니다. 깊은 상처와 슬픔을. 다음 날 아침 딸 미영이가 급하게 가게로 찾아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우리 동네 재개발 소식 들었어요? 테크비전이라는 큰 회사가 이 지역 전체를 사들인대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가게들 다 보상받고 나가야 한대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테크비전이라고? 네. 엄청 큰 회사래요. 그 회사 사장이 직접 이 사업을 진두지휘한대요. 근데 엄마, 문제는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시세의 반도 안 된대요. 사람들이 다 반발하고 있어요. 미영이는 계속 말했지만 저는 한마디도 듣지 못했어요. 민준이, 내가 이러려고 온 거니? 며칠 뒤 재개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단상 위에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민준이는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이 저를 봤어요.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듯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민준이의 복수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걸. 설명회장은 술렁거렸어요. 주민들은 모두 화가 나 있었죠. 당연했습니다. 평생 살아온 터전에서 쫓겨나는데 보상금마저 턱없이 적었으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가게는 20년을 여기서 장사했어요. 그런데 고작 이 돈으로 어디 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까? 한 상인이 소리쳤어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죠.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아서 단상 위에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이는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시한 보상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금액입니다. 감정평가 기관을 통해 정확히 산정했고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해서 그게 정당한 겁니까? 또 다른 주민이 소리쳤어요. 민준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정당하냐고 물으시는군요.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정당하게 사셨나요? 그 질문에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민준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원래 불공평합니다. 누군가는 많이 받고
누군가는 적게 받죠. 누군가는 버려지고 누군가는 지켜집니다.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 말을 하면서 민준이의 시선이 잠깐 저에게 왔어요. 그 눈빛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 말이 주민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설명회가 끝나고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나갔어요. 저도 일어나려는데 누군가 제 앞을 막았습니다. 민준이의 비서였어요. 박순자 씨, 저희 대표님께서 잠깐 뵙자고 하십니다. 나는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서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비서를 따라 회장 한쪽의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민준이가 거기 서 있었어요. 앉으세요, 고모. 민준이가 의자를 가리켰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앉았죠. 민준아, 내가 이러는 이유가 뭐니? 복수하려고? 고모한테 안갚음하려고? 안갚음이요? 민준이가 피식 웃었어요. 고모, 제가 뭘 안갚음한답니까? 전 그냥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요. 이 지역이 개발 가치가 있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럼 왜 하필 여기야? 서울에 얼마나 많은 곳이 있는데 여기가 좋아서요. 민준이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하지만 그 간단한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고모네 가게도 곧 철거 대상이 될 겁니다. 보상금을 받으시면 다른 곳으로 가셔야 해요. 민준아, 보상금은 법에서 정한 대로 드릴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요. 저는 민준이를 똑바로 봤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뭐니? 고모가 무릎 꿇고 빌면 되는 거니? 아니면 내가 뭘 해야 내 마음이 풀리는 거니? 민준이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고모, 전 고모가 무릎 꿇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고모가 뭘 해도 제 마음이 풀릴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럼 도대체 전 그냥 고모가 어떤 기분인지 느껴보길 바랄 뿐이에요. 무슨 기분? 쫓겨나는 기분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기분. 의지할 곳 없이 혼자가 되는 기분.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기차역 대합실에서 느꼈던 그 기분을 고모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서 저는 들었습니다.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의 소리를. 민준아, 고모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그때 고모도 어쩔 수 없었단다. 고모도 살아야 했고 또 그 말씀이시네요. 민준이가 제 말을 끊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 그 말로 모든 게 정당화되나요? 그럼 전 물어볼게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버려져도 되는 존재였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거든요. 이제 가보세요. 고모, 곧 철거 공고가 나갈 겁니다. 저는 휘청거리며 일어났어요. 방을 나오는데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참, 고모 아드님 준호 씨 사업체 말인데요. 준호가 왜? 준호 씨가 운영하시는 작은 철물점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번 재개발 구역에 포함돼 있더군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민준아, 준호는 지금 그 가게가 전부야. 사업 실패하고 간신히 다시 시작한 거란다. 제발요? 제가 뭘 해드려야 하죠? 민준이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제가 기차역에서 고모한테 제발 가지 말라고 했을 때 고모는 뒤돌아보지도 않으셨잖아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준호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민준이가 누군지,
왜 이러는 건지. 뭐라고요? 민준이가, 그 민준이가 테크비전 사장이라고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 그리고 이번 재개발도 민준이가 하는 거야. 우리 가게들을 다 없애려고. 이게 말이 돼요? 엄마. 그럼 우린 어떡하라고요? 내 가게도 없어진다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업 실패 후 간신히 다시 일어섰는데 또다시 무너질 위기였으니까요. 엄마, 민준이한테 가서 빌어요. 제발 우리만은 살려달라고. 준호야, 엄마가 잘못한 거잖아요. 엄마가 민준이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왜 나까지 피해를 봐야 해요? 준호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제 자식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딸 미영이도 찾아왔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죠. 엄마,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부도날 것 같대요. 뭐라고? 그 회사 주거래처가 어딘지 아세요? 테크비전이래요. 근데 갑자기 테크비전이 거래를 끊었대요. 이유도 없이요. 제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도 문제예요. 그 아파트가 있는 땅 주인이 테크비전으로 바뀌었대요. 재건축 들어간다고 다들 이사 나가래요. 민준이가 거기까지.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준이의 복수가 얼마나 치밀했는지를.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테크비전이 우리 가족만 노리는 거예요? 미영이는 몰랐어요. 25년 전 일을, 민준이가 누군지를. 미영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딸에게 모든 진실을 말했습니다. 25년 전 기차역에서 5살짜리 조카를 버린 일을, 그 조카가 민준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그가 복수하고 있다는 것을. 미영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가 정말 그런 일을? 5살짜리 아이를 기차역에 버렸다고요? 미영아,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요? 미영이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어요. 엄마, 전 엄마를 존경했어요. 아빠 돌아가시고도 우리 남매를 혼자 키우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른 아이를 버리고 얻은 거였다고요? 미영아, 전 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미영이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며칠 후 철거 공고가 붙었어요. 우리 가게 문 앞에 커다란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죠. 주민들은 저마다 짐을 싸고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민준이를 만나러 갔어요. 테크비전 본사로요. 빌딩 앞에 섰을 때 그 높이에 압도당했습니다. 민준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실감이 났어요. 로비에서 비서를 만났어요.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민준이는 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올 줄. 사장실로 올라갔을 때 민준이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고모, 민준아.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머리를 조아렸죠. 고모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우리 애들만은 그냥 놔둬라. 미영이랑 준호는, 그 애들은 아무 잘못도 없잖니. 일어나세요. 고모, 안 일어나. 내가 용서해줄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고모, 민준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쪼그려 앉아 제 눈을 봤습니다. 제가 5살 때 기차역 바닥에 엎드려서 울면서 고모 이름을 불렀어요. 고모,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저 혼자 두지 마세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고모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셨죠. 지금 고모가 무릎 꿇은 게 그때 저의 모습과 똑같아 보여요. 민준아, 차이가 있다면 고모는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잖아요. 가고 싶으면 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5살짜리 아이는 그럴 수 없었어요. 민준이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보세요. 고모, 보상금은 통장으로 입금될 겁니다. 민준아, 제발. 고모,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고아원에서 첫날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다른 아이들이 가족 이야기할 때 전 뭘 했는지, 생일날 혼자 울면서 케이크 받는 상상을 했는지,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민준이도 아파하고 있다는 걸, 여전히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는 걸. 전 25년 동안 기다렸어요. 고모가 찾으러 올까봐, 혹시라도 미안하다고 할까봐. 하지만 고모는 오지 않았죠. 민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늦었어요. 고모, 민준이가 돌아섰습니다. 다음 주까지 짐 싸시고 나가세요. 철거가 시작될 겁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사장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준호와 미영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요? 안 돼. 민준이가 용서 안 해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민준이를 설득해야겠다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라는 걸. 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민준이의 과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가 자란 고아원이라도 찾아가서 뭔가 실마리를 얻고 싶었습니다. 고아원은 서울 외곽에 있었어요. 사랑의 집이라는 이름의 작은 고아원이었죠. 문을 두드렸을 때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누구신가요? 저는 김민준이라는 아이를 찾아왔습니다. 25년 전에 여기 있었던 민준이를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 민준이, 우리 고아원의 자랑이죠. 들어오세요. 민준이 이야기 들으러 오셨나요? 이사장님은 저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벽에는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린 민준이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처음 왔을 때가 기억나네요. 5살이었죠. 경찰이 데려왔는데 그 작은 아이가 울지도 않고 그저 멍하니 앉아만 있더군요. 이사장님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밤에 자다가 악몽을 꾸고 일어나서는 고모를 찾았어요. 고모 하면서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밥도 잘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민준이는 절대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날 버렸냐고, 왜 날 안 찾으러 오냐고 그런 말 한 번 안 했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대신 이 아이는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 항상 전교 1등이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아이가 그랬어요. 원장님, 저는 혼자 살 수 있어야 해요. 아무도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버려지지 않잖아요. 이사장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할 말이 아니잖아요. 버려지지 않으려고,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어린 나이에 깨달아 버린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가 민준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그제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부인, 혹시 민준이와 무슨 관계신가요? 저는 민준이 고모입니다. 고모님이시라고요? 이사장님의 얼굴이 굳었어요. 민준이를 기차역에 두고 온 그 고모님이신가요? 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사장님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민준이가 고등학생 때였어요.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 면회 오는 날이면 기다렸는데 민준이는 항상 도서관에 갔죠.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아, 너도 가족이 오길 바라냐고. 그랬더니 이사장님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민준이가 그러더군요. 원장님, 전 괜찮아요. 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는 건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차라리 공부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아이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고아원을 나와서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준이에게 편지를 썼어요. 말로는 다 전할 수 없는 마음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민준아, 고모는 비겁한 사람이야. 25년 전에도 비겁했고, 지금도 비겁하구나. 변명하고 싶지 않아. 어떤 이유도 그때 내를 버린 걸 정당화할 수 없어. 오늘 고아원에 다녀왔어. 이사장님께 내 이야기를 들었단다.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아팠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고모가 죽을 죄를 지었어. 5살짜리 아이에게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 등을 돌렸으니까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거 알아. 그래도 고모는 매일 미안해할 거야. 죽는 날까지 내가 고모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당연히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그저 고모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고모가 바랄 수 있는 전부야. 고모가 편지를 쓰고 저는 테크비전에 가서 비서에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죠. 철거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가게 문을 닫고 마지막으로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20년을 여기서 장사했어요. 웃고 울고 살아온 곳이었죠. 문득 뒷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밤에 누가 올까 싶어서 문을 열었는데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민준아, 편지 받았어요.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의 손에는 제가 쓴 편지가 들려 있었죠. 들어와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민준이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텅 빈 가게를 둘러보더니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20년이나 장사하셨다고요? 응, 내가 사라진 후로 계속 여기 있었어.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 사실 전 고모를 용서하고 싶어요. 민준아,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마음 한편으로는 이해하고 싶은데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화가 나고 아프거든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 성공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 사람들도 저를 존경하죠. 하지만 여전히 그날 밤 기차역 대합실에 앉아있던 그 5살 아이예요. 고모를 기다리던. 민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고.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건 결국 나만 힘들다고요. 민준이가 저를 봤어요.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전 고모를 벌주고 싶었어요. 고모가 저한테 했던 것처럼 고모도 버려지는 기분을 느끼게 하고 싶었죠.
그래서 이 모든 걸 계획했어요. 알아. 고모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근데 고모, 제가 고모를 아프게 하면 할수록 제 마음도 같이 아팠어요. 복수가 시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비참해졌죠. 민준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라 그냥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버려질 이유가 없었다는 걸,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저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어요. 민준아, 내가 버려질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었어. 그건 전적으로 고모 잘못이야.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고모가 나약하고 이기적이었기 때문이야. 고모,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어. 고모는 자랑스러워. 내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게 민준이가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25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도 민준이를 안고 함께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민준이가 말했어요. 고모, 사실 재개발 철회할게요. 응? 전 고모를 벌주려고 이 동네를 선택한 게 맞아요. 하지만 실제로 철거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고모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보상금도 사실은 시세보다 훨씬 높게 책정했어요. 그리고 준호 형 가게도, 미영 누나 남편 회사도 전 손대지 않았어요. 그냥 그럴 것처럼 보이게만 했죠. 민준아, 전 고모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 두려움이 제가 느꼈던 거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준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고모, 제가 뭘 본 줄 아세요? 두려워하는 고모를 보면서요. 뭘 봤는데 제 모습을 봤어요. 어린 저, 무서워서 떨고 있던 저를. 민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전 고모를 벌주는 게 아니라 어린 저를 계속 벌주고 있었다는 걸. 미워하면 할수록 그 미움이 결국 저한테 돌아왔어요. 민준아,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고모, 미워하는 것도 원망하는 것도 그냥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저는 민준이를 꽉 안았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안아줬어요. 미안해. 민준아,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렇게 돌아와줘서.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다음 날, 민준이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계획 전면 철회를 발표했죠. 주민들은 환호했고,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이가 다시 우리 가게로 왔어요. 이번에는 밝은 표정으로요. 고모, 같이 밥 먹을래요? 밥. 네, 가족들 다 모여서요. 미영, 누나랑 준호 형도 부르고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다 같이 모였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편해졌죠. 민준아, 형이 정말 미안해.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때 나도 어렸지만 그래도 너를 지키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형, 다 지난 일이에요. 미영이도 민준이에게 사과했어요. 민준아, 누나도 미안해. 엄마한테만 화낼 게 아니라 누나도 책임이 있는데. 누나, 괜찮아요. 이제 다 잊어요.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미소가 진심이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준이가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고모, 이거.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25년 전 제가 민준이 가방에 넣었던 그 쪽지였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가 없습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보내주세요. 이걸 어떻게 고아원 이사장님이 보관하고 계셨어요. 제가 떠날 때 주시면서 언젠가 쓸 날이 올 거라고 하셨죠. 민준이가 그 쪽지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이제 이거 고모한테 돌려드릴게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요. 민준아, 전 이제 부모 없는 아이가 아니에요. 고모가 있고 누나가 있고 형이 있잖아요. 그 말에 우리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6개월 후 민준이는 우리 동네에 복지센터를 만들었어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센터였죠. 그리고 고아원 출신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주기 시작했습니다. 고모, 전 똑같은 아픔을 겪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버려지고 외롭고 두려워하는 아이들이요. 민준아,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고모 덕분이에요. 고모 덕분이라니? 네, 고모가 저한테 상처를 줬지만 그 상처 때문에 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걸 치유하고 싶어졌죠.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처는 상처로 끝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약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밥을 차려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안아주는 일이요. 가끔 그 아이들을 보면 어린 민준이가 떠올라요. 그리고 다짐합니다. 절대로 이 아이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민준이는 이제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와요. 명절에도 오고 고모 생일에도 오죠.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다행이다. 민준이가 포기하지 않아서, 그리고 저를 용서해줘서. 사람들은 말하죠. 시간이 약이라고. 이제는 그 말에 조금 동의해요. 하지만 진짜 약은 시간이 아니라 용기라는 걸 알아요. 용서할 용기, 마주할 용기,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 민준이가 저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25년 전 저는 가장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가장 용감한 선택을 했어요. 용서라는. 그래서 오늘도 저는 감사합니다. 민준이에게, 그리고 저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준 인생에게.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가족이 될 수 있어서 그게 바로 저희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